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봅시다. 우리 이제 270쪽에 8번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있죠? 예. 동그라미 1번. 이제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집회라든지 또는 신고서 보완 안 해온다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에서의 주요 도로 집회 시위로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론 여기도 비례 원칙을 다 적용받아야 되지만 그럴 때는 넷째 줄 숫자 나와요. 신고서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밑줄 신고서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예. 네, 그거 1항 중시하고, 그 다음에 2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둘 이상의 시간대나 장소가 중복되는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는 그 목적으로와 상반 내지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집회 시위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이게 시간 접수, 그러니까 신고 순으로 이렇게 따졌죠. 근데 이 2항이 조금 올해 아까 말한 대로 1월 2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예,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일단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집회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일단 그 서로 방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뒤에 접수된 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서로 집회 시위를 열 수 있도록 권유하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권유 같은 거 해야 되는 의무가 추가됐고, 그런데 이제 3항 권유를 했는데도 권유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이제 뭐야? 시간적으로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칠판에 쓰진 않고 일단 말 들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거 금지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뀐 거는 일단 그 같이 하도록, 같이 시간 장소를 쪼개가지고 같이 하도록 권유하는 등 노력을 해보고, 그 권유를 안 받아들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집회를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권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추가된 거죠. 예. 그래서 뭐야?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유가 안 받아들이니까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를 금지 통고했어. 그랬는데 먼저 신고한 주최 측에서 집회 안 한대. 이제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가 금지 통고됐을 때 먼저 신고서 접수하여 집회 시위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 사실을 또 통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회 시위한다고 해놓고서는 뭐예요? 실제로 안 여는 경우가 많아. 유령 집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신고된 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뭐예요? 그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이제 집회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이렇게 규정했어요. 다만 이 과태료 부과 규정은 좀 시차상 어떻게 돼요? 그 시행일을 조금 늦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이 지나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9월에는 적용되지가 않겠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뺀 건 나중에 올해도 바로 적용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70쪽에 어떻게 돼요? 그 2항과 관련돼서 법조문이 조금 개정되고 추가된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배움 홈페이지에다 개정된 내용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걸 좀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도 중요해요. 자, 3항에 보면 역시 집회 시위 금지 제한 통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장소 보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금지 제한할 수 있는데, 기억번에 보면 어떤 장소겠어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주거지역이라든지 니은번, 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디귿번,
군사시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설 관리자나 거주자 등이 보호 요청을 해왔을 때는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항 어떻게 돼요?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에서 주요 도로의 집회에 대해서 교통소통 때문에 이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 금지하거나, 다만 질서 유지를 두고 행진하는 경우는 금지할 수 없지만 그 경우도 예외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조항들 다 읽어봐야 됩니다. 요새 출제 경향 아까도 봤죠. 올해 나온 문제도 뭐 다 법조항 위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9번 경찰이 금지 통고했다. 여기 대해서 주최 측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 언제까지 어디다 하는지. 1번 첫째 줄 금지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한 금지 통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다? 금지 통고란 경찰관서의 바로 위에 상급관서장,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에 상급관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받은 상급관서의 장은 이의 신청 접수받았다는 걸 즉시 접수증을 내주고 이의 신청 들어온 거에서 몇 시간 이내, 밑줄 24시간 이내 결정을 해야 돼. 그걸 재결이라 그래요. 자,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재결해야 되고 24시간이 지나도 결정 안 내리면 원래 경찰관사장이 금지 통고했던 건 소급해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이것도 소급하여 이래야지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 3번 이의 신청한 사람은 금지 통고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결정이 나거나 아까 24시간이 지나고 아무 결정 없어갖고 금지 통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애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읽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질서유지선 설정. 자, 질서유지선은 누가 설정한다 그랬어? 주최 측이 하는 게 아니고 질서유지는 주최 측이 임명하는 거고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설정하는 거야. 응?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 설정할 수 있고, 질서유지선 설정하면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자, 질서유지선 효용을 해한 자는 여기 형사처벌하게 됐죠. 6개월 이내의 징역, 5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형. 다 알아둬야 돼요. 다 법조문 중요. 그 다음에 11번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해가지고 소음을 규제하는 거죠. 이때 거기 1항이에요. 소음 기준이 있죠? 그것도 체크해 두세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엔 낮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 주간에는, 야간에는 65데시벨 이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 항도 당연히 읽어두고. 그 다음에 12번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인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은 당연한 얘기고, 아까 2항은 질서유지인은 주최자가 임명하되 18세 이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첫째 끝에 뭐예요? 종결선언이죠. 종결선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하는 겁니다. 주최자는 질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종결을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종결선언은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주최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최자나 질서유지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옥내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확성기 등을 써가지고 옥외에서 참가하는 걸 참가 유발하는 행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항 당연한 거고, 7번 질서유지는 질서유지임을 나타내는 그런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해야 되고, 8번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출입. 집회 시위 장소에 경찰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 집회는 더 까다롭고. 자, 1항 1번 경찰관은 주최 측에게 알리고 집회 시위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정복 입어야 돼요. 다만 옥내 장소, 옥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까다롭죠. 2번 이때
출입하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주최 측은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14번 해산 나옵니다. 집회 시위 해산. 아까 금지되는 집회라든지 이런 거는 해산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해산 명령 내리기 앞서 1번에 두째 줄 뭐예요? 자진 해산을 먼저 요청. 자진 해산 한 3번까지 합니다. 자진 해산 요청하고 안 따르면 해산 명령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기역부터 키읔번까지가 이제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런 집회 시위들이죠. 뭐 다 금지되는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읽어보고요. 2번 집회 시위 해산 명령 내렸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내지 5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형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 이거는 뭐 그냥 자문해주는 기관 읽고 지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반드시 속속들이 알아두시고, 올해 1월 달에 개정된 내용 꼭 올려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4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선거 관련 정보 또 꼼꼼하게 알아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선거권자 알아두죠. 자, 선거권자는 투표하는 권한자, 투표권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국회, 우리나라 투표권자는 다 만 몇 살 이상이에요? 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19세 이상, 지방재단장, 지방의원도 19세 이상. 다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지역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래야 되지. 그래서 주민입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분들 2항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만은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해요? 그 2호를 보세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은 그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투표권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없습니다만 그건 국민이래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는 이 영주권 없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3년 지난 사람, 영주권 없고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밑에 선거권 없는 자, 투표권 없는 자, 선거권 없는 자, 금치산 선고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 그 다음에 선거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해가지고 위반 행위로서 5째 주 끝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지는 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확정난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자 등등,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꼭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를 말하죠. 피선거권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는 몇 살이에요? 만 4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요건이 있죠.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40세 이상 국민. 나머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6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계속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이는 다 25세입니다. 그 다음에 피선거권 없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죠. 저희가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자는 선거권 없는 자에다가 거기다 근거 이상의 형 선고받고 법원의 판결로 피선거권 정지 상실됐고 이런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고요. 자, 외워야 돼요. 선거 기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우리 국회의원 총선거 하는데요.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는 언제예요? 23일 동안 선거합니다. 선거 기간이 23일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하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23일간 하고, 그 외에 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는 14일간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14일 동안 하는 거예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그죠? 이거 다르게 돼 있죠?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예요. 근데 그 이외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지나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이 지난 날부터 6일부터 선거일까지니까 조금 다르게 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4번 이제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선거하는 날짜 있죠. 선거하는 날은 다 딱 법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무슨 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하죠. 그래서 거기다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대통령 임기 만료되기 전 70일 이후부터 첫 번째 돌아오는 수요일.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이 임기 만료되기 50일서부터 해서 첫 번째 돌아오는 수요일.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인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 돌아오는 수요일 다 수요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일입니다. 자, 그 외에 뭐 투표 시간 이렇게 나오고 하죠. 보통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뭐 당선된 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당선 무효형이 나와가지고 다시 선거 그 지역만 뭐 보궐선거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그때는 보궐선거는 저녁 8시까지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동그라미 1번 중요. 선거운동은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뭐 그런 행위를 통틀어 말하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가 나와요. 다음에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안 본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거 중요해요. 선거운동으로 안 보는 행위 유형들 있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그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통상적인 정당 활동. 그다음에 6번 뭐 명절 같은 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박스 꼭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원칙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이 원칙이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든지 투표 참여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박스 안에 있는 행위는 못한다. 각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권유하는 거. 2번 사전 투표소 내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워낙 복잡해요. 다 공부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간 꼭 외워야 돼요.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간. 선거하는 날은 안 되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선거기간 앞에서 배웠죠? 선거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입니다. 그 밑줄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꼭 알아두세요. 다만 그 박스 안에 그 선거운동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 예비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때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횟수는 5회까지로 공부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4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자, 공무원,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장,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뭐 등등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비 후보자라고 나와. 예비 후보자는 이제 아직 저 선거관리위원회 정식으로 후보자로 등록되기 전에 선거에 출마할 예정에 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자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좀 먼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 그래서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놓고 가르치고 뭐예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제외예요. 포함 아니에요. 제외. 그래서 그 법이 정하는 날부터 어떻게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되고 신청할 때는 일정한 서류 제출하고 선거 기타금의 20% 해당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 기타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 오른쪽에 기간 나와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전에까지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전까지
그래서 요 날부터, 그죠? 그러니까 선거일 전 240일부터 이제 정식 그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 거죠. 요 기간도 시험 문제 쓰입니다. 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예비 후보자로 이제 선관위에 등록을 한 사람은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설치, 그 다음에 니은번 명함 배포, 명함 크기도 다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뭐 세로 길이 가로 9cm, 세로 5cm 이내 명함 주는 거. 다만 거기도 보면 명함 주는 장소가 제한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데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제외입니다. 지하철역, 선박,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역, 항공기 내,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소, 극장안 등에서 하는 행위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기억부 읽어두고. 그 다음에 디귿번, 그 선거관에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명함을, 인쇄물, 자신의 홍보 인쇄물을 작성해서 선관위로부터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복잡하죠. 이렇게 갖고 우편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거 홍보물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깨띠나 예비 후보자문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해서 직간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 호소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응번에 보면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을 해요.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는 자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 활동보조인, 이건 또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3번 예비 후보자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거법 정말 복잡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실명으로다가 글 올려야 돼요. 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그래서 이때는 실명으로만 해야 됩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익명으로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꼭 외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1번을 정확히 중시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모의투표 형식 이런 거로 못한다, 그런 얘기 있고, 그죠? 또 여론조사 실시를 못하게 또 사무에 있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그 얘기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8쪽에 각주 그 언더독 효과, 밴드웨건 효과,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약자 응원하는 효과를 언더독 효과라 그래요. 약자 응원하는 효과.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미리 발표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약자를 응원해서 약자에게 표를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밴드웨건 효과는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 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투표한들 어차피 죽은 표가 될 거 아니야, 사표가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지지 많이 받는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온 사람한테 투표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 미리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9쪽에 당선 무효. 자, 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됐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당선 무효 판정이 내립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피선거권 상실됐을 때, 그 다음에 선거비용 초과 지출, 그래갖고 두 번째 줄에 징역 내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그죠? 선거비용 내지 정치자금 위반으로. 그 다음에 3번 당선자가 징역 내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선거사무자 등이 셋째 줄, 선거사무장, 직계좀비소, 배우자 이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셋째 줄, 징역형 내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때, 그죠? 이런 때는 당선 무효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사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였죠? 공소시효 원칙이 며칠이에요? 첫째 줄,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밑줄. 단, 괄호치고, 두 번째 줄 끝에
범인이 도피 내지 도피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3년. 오, 알아두세요.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상투표의 예외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2, 3, 4도 같이 공부하고 하여튼 1번 기본적인 것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압력단체 얘기 나와요. 압력단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내서 한번 읽는 정도로. 그 다음에 281쪽에 경제정보 있죠? 그것도 너무 그렇게 중시하지 마세요. 다만 그냥 상식 차원에서 실업의 형태 그것 좀 알아두세요.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수요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 용어들 좀 알아주세요. 내용. 마찰적 실업은 뭐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길 때 그 잠시 생기는 공백기의 실업을 말하고, 계절적 실업은 일정한 계절에는 일자리가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일자리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수요적 실업은 말하면 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타자, 옛날 타자수라는 직업이 있었어, 그죠? 근데 타자가 이제 없어지고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그 컴퓨터 세상이 되니까 타자수는 수요가 없어졌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요새 뭐 알파고 바둑두는 얘기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없어질 사라질 직업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수요가 없어지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그 나왔듯이 어떻게 돼요? 뭐 저학력, 장애, 기술력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뭐 교육 훈련 시켜서 직업 알선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실업의 형태만 보고 경제 블록의 유형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야. 다음 페이지 국제경제기구 경제적 수단도 참고상으로 그냥 보세요. 정말 많지요. 이거 다 하려고 다 어떻게 머릿속에 다 집어넣습니까? 한 번씩 보고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일단 하고, 늘 얘기하는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확실히 해놓고 그게 된 다음에 나중에 걸 추가적으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83페이지의 사회정보, 거기서 또 사회적 현상의 종류라고 그 일반 상식 용어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의 종류, 우리 아노미 얘기도 나왔었죠. 범죄 이론 나올 때 아노미 현상, 님비 현상, 뭐 스프롤 현상, 뭐 바나나 현상 이런 거 들어있죠. 요거 체크하고 알아두세요. 상식 차원에서. 님비 현상의 반대가 뭐예요? 그 내용에 보면 핀피라고 합니다. PIMFI, 핀피 현상.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 동네에 하는 게 핀피 현상. 별로 혐오 시설 같은 건 우리 동네에 안 돼 하는 게 not in my backyard에서 님비 현상. 그죠? 그 다음에 바나나 현상은 님비 현상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뭐 사회 변동, 뭐 요인, 저해요인 이런 거 다 상식 차원의 얘기고, 그 다음에 집합행동이라는 게 나와. 집합행동이란 건 이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일시에, 원래는 무슨 이익집단 이런 게 아닌데 일시에 모인 군중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성나서 뭔가 막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행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중의 행동, 군중의 의의를 보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상호작용이 없는 사람들이 일시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운동장에 체육 경기 보러 일시에 모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군중의 종류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연적 군중, 인습적 군중, 능동적 군중 읽어보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시하실 건 284페이지에서 디귿번이에요. 집합행동에 대한 스멜서의 부가가치 이론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보세요. 거기서 보면 뭘 얘기하냐면 뭔가 그 이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에 이게 뭔가 구조적인 긴장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백인, 흑인 간에 일종의 그 흑백 간의 갈등, 인종 갈등이 깔려 있죠. 그게 이제 항상 사회에 이제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거야. 흑백 인종 차별.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 뭐가 또 있어요. 야, 우리들이 이렇게 못 살고 뭐 이게 하는 거는 다 백인들이 다 독점하고 뭔가 이렇게 장벽을 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 흑인들의 어떤 그 박탈감 같은 게 이제 존재하고, 그 박탈감이 바로 이렇게 백인들 때문이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런 신념화된 가치 체계가 이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 이걸 기존의 이 백인 우월 이 사회를 깨부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흑인들에게 이제 공통된 신념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냐? 그거는 항상 이제 잠재된 상태로 있다가 뭔가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팡 터지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응? 촉발 요인 해가지고 뭐야? 뭔가 백인 경찰이 아무런 무기도 안 들은 흑인 청년을 그냥 막 총을 막 많이 쏴가지고 막 예, 쏴서 죽이는 게 그게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혀갖고 보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 폭동을 유발시키는 격발장치, 권총으로 쓰면 총 딱 격발하는 그와 같은 격발장치에 해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그게 있으면 이제 확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 예. 그 촉발 요인을 잘 공부하세요. 예. 그래서 촉발 요인이 생기고 막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폭동을 넘어서 그게 뭔가 의도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뭔가 조직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리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뭔가 기존의 정부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예. 한편 이걸 또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관련되는 것도 기존의 정부의 통제 기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진압이 되고 뭐 예, 완전 물리라고 진압만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그 입장도 들어줘야 된다 하는 뭐 어떤 여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타협을 찾느냐 이런 거는 사회 통제 장치가 또 얼마나 역할하냐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노조와 관계된 게 있어요.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그래서 근로자,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쟁의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다 읽어보되 특히 읽어보되 노동조합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세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내지 연합단체. 그래놓고 285쪽에 가면 가나다라마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 노조의 정의를 특히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조직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교사, 공무원, 교사 다 근로자입니다. 즉 노동자예요. 보수받아 임금 제공, 노동 대가 제공하고 노동력 제공 그 대가로 임금받아 생활하는 자 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세요.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가 있고 노조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 경찰, 소방 노조 가입 금지되어 있어요. 예. 꼭 읽어두세요. 노조 가입 못하는 거. 또 고위직 인사 업무 담당한다든지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은 또 가입 못하게 돼 있고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꼭 읽어두고 다음 페이지 쌍가로 3번도 중요. 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노조 설립하려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내야 돼. 신고서 어디다 내야 돼요? 1번. 자, 일정한 사항 기재한 신고서를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라든지 또는 둘 이상의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시에 걸치는 단위 그런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설립 신고서 내야 되고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노조는 시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1번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받은 해당 행정청은 3일 안에 신고서 접수한 지 3일 안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고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 기간 정에 보완을 요구해야 되고 등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2항도 중시. 3항 신고증 교부받으면 설립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 노조 설립 1, 2, 3항 다 중요. 자, 쌍가로 4번에 1번 노조 어느 때 해산하냐? 해산 사유 중요. 노조 해산 사유. 자기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했을 때 합병 분할을 소멸했을 때 해산 결의가 있는 때 그 다음에 노조 임원 없고 노조 활동을 1년 이상 안 한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었을 때 해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장관이 직접 노조 해산 명령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중시.
또 해산하면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80조 쟁의행위 할 때 기본 원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예. 자, 쭉 읽어두고요. 예. 이때 사망 보세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쟁의 조정법의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예. 3번 특히 유의해 두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쭉 읽어는 두세요. 예.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예. 자, 다음 페이지에 뭐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자, 오른쪽에 289페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 자, 조정제도. 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해 오면, 그러니까 노사 간에 대립이 있어서 노조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사측에서 할 수도 있고,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정 개시하고 쌍방은 성실히 임해야 된다. 니은번 숫자 유의. 조정 기간이 있죠. 조정은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 사업장은 10일 이내, 공익 사업장에 있어서는 15일 이내 조정을 종료해야 된다. 그렇죠? 다만 각각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합의로. 자, 니은번 아주 중요하고, 예. 이 밑에 이제 공익 사업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 위에서 말하는 공익 사업이란 뭐냐,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또 동그라미 2번 중재 보세요. 중재. 중재하고 조정은 뭐냐면,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고 조정안이 나오면, 조정안을 내놓으면 당사자 쌍방이 서명해야, 합의를 해야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조정이면 서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뭐 합의가 안 된 거죠. 근데 중재라는 건 뭐야? 그 노사 측이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재안을 내놓으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이건 일방이 신청하면 안 되는 거고, 쌍방이 중재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중재를 신청했을 때는 중재를 행한다. 자, 중재가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은 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 결정, 재정 나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긴급조정도 숫자 중요해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규모가 크고 특별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 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긴급 조정하죠. 이때 디귿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조정 결정이 공표될 때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숫자 유의하면서 꼭 읽어두세요. 예? 자, 그러면 문화정보 얘기 나왔는데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우리 학생운동에 대한 뭐 이론적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학생운동이라는 건 거의 뭐 별로 크게 시사성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 되고요. 네, 종교의 자유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종교의 자유 속에는 종교 의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속에는 자기 믿는 종교를 전파할 자유도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치룰 자유도 있고, 그렇죠? 종교 교육시킬 자유도 있고, 뭐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는 거. 다만 이것은 종교 전파하는 게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또는 권리를 또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정이 필요하죠. 과도한 침해가 되면 그건 제재가 가능하죠. 우리 어디서 봤어? 경범죄처벌법에 그런 거 있죠? 처벌 조항이.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외에는 뭐예요? 외국의 정보경찰 얘기 나옵니다. 특별하게 뭐 외국의 정보경찰을 꼭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거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292페이지에 뭐야? 그 NSA라는 것도 있고, 그죠? 뒤로 가보면 많이 알고 있는 게 CIA 있죠? CIA, 그 다음에 FBI. CIA는 주로 해외 정보, FBI는 국내 정보를 주로 담당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셋째 줄에 이제 연방헌법보호청이라는 데서 주된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예, 프랑스도 있고, 근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본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경찰청 내에 정보국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293페이지 보면 일본의 정보 경찰 활동은 주로 이제 뭐예요? 경찰청의 경비국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예? 일본 경찰청 경비국. 경비국이 우리나라는 경비 업무만 다루잖아. 일본의 경비국은 경비, 정보, 보안 이걸 다 다룹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자, 그 외에는 뭐 별거는 없으니까 참고로 넘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보경찰 파트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거의 다 암기입니다. 경찰학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 체크하고 암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내용도 많죠. 나중에 이제 자꾸 공부하면 할수록 나중엔 더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제 막 외워야 될 것만 짤막하게 요약한 요약서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제공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안경찰과 외사경찰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